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2025년보다 2023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수도권 부동산 가격 안 떨어질까요? 자, 이제 오를 만큼 오른 것 같아요. 더 오르기도 힘들 것 같은데 지속적으로 신고가 찍는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거래량은 정말로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자, 3월에도 거래량이 3천 건대 수준으로 줄어들 것 같습니다. 4월에도 그 수치가 크게 늘어날 것 같진 않아요. 하지만 현재 부동산 가격을 비정상적으로 보는 쇼킹 부동산도 당장의 하락을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증시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코인 시장이 불타오르는 것, 결국에는 낮은 예금 금리가 만들어낸 자산 시장 쏠림이다. 여기서 부동산이 예외가 될 수는 없다는 부분이죠. 자, 그런데 부동산 시장에 매수 권유를 많이 하는 전문가들이 있죠. 그분들도 3, 4년 뒤에는 위험하다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파트 공급 때문입니다. 자, 아파트 가격은요, 상승이 지속될수록 수요가 더욱 늘어나는데요. 특히 자산이면서 필수재 성격을 띠는 아파트는요, 가격이 오를수록 수요를 더욱 확대시키는 특성이 있습니다. 자, 뭐 비트코인 같은 거 뭐 오르면 오르는 값다고 넘어갈 수 있는데 아파트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내 가족이 거주하는 공간 이러다 영영 못 사는 거 아니냐? 이런 불안감 때문에 수요가 더욱더 늘어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주택 경기 과열을 꺼트리기 위해선 공급 증가가 분명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공급 증가가 그냥 공급 증가가 있으면 안 되고요. 수요를 뛰어넘는 공급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식으로 늘어난 수요를 어떻게 충족시키면서 공급을 늘려나가냐? 결국에는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통한 정비사업 공급 확대 방안은 한계가 있고요. 주택가격 하락까지 유발할 수 있는 공급은 결국에는 신도시 지역의 대규모 입주를 의미한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런 동시에 신도시의 아파트가 입주가 진행되어야 대규모 이주 수요가 발생되고 그 이주 수요에서 전세 가격 하락, 매매 가격이 하락되면서 전반적으로 상승 과열이 꺼트러진다는 거죠. 자,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일기 신도시입니다. 1980년대 말 주택시장이 크게 불안해지자 정부는 5곳의 대규모 신도시를 지정해서 이주 수요를 발생시켰고 10년간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 안정세를 이끌게 됩니다. 자, 사람들이 선호하는 주택을 파악하여서 분양 중심의 대규모 공급으로 집값 불안을 2년 만에 잡은 사례죠. 자, 거의 신도시 공급 정책의 교과서적인 사례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에 비해 2기 신도시는 좀 아쉬움이 많았어요. 1기 신도시보다 2배 이상이 엄청난 규모에도 불구하고 별로 1기 신도시만큼 임팩트는 주진 못했습니다. 왜냐면은 먼저 이 2기 신도시는요, 입주 시기가 다 달랐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동시에 신도시가 입주를 진행하면서 대규모의 이주 수요를 발생시켜야 부동산 시장의 상승이 억제되고 심리적으로 이제 상승이 아니라 하락 기대감이 커진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이렇게 지정된 신도시가 너무 외곽 지역에 몰려 있으면서 서울 지역의 수요 분산에 도움이 안 됐다는 겁니다. 자, 서울 지역의 수요를 분산할 수 있는 지역에 한꺼번에 쏟아 부어야 한다는 것이 2기 신도시에선 지켜지지 않았다는 거죠. 자, 그렇다고 효과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자, 왜냐면 2기 신도시 말고도요, 인천 경제자유구역에서 대규모 입주가 진행되면서 수도권 지역의 전반적인 공급 과잉을 불렀습니다. 자, 여기에 금리 인상과 맞물리면서 큰 폭의 하락을 불렀고요. 지정 규모가 66만 호에 비해서 효과가 적었을 뿐, 자, 분명히 효과는 있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신도시 정책은요, 입주가 진행될 때 부동산 과열은 항상 진정이 됐었는데 그 정책을 어떻게 세우냐에 따라서 그것이 부동산 시장이 폭락을 이끌 수도 있고 과열을 진정시키는 수준 아니면 다른 금리 인상 요인과 더불어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나눠지게 된다는 거죠. 자, 많은 전문가들이 걱정하는 문재인 정부의 신규 택지 얼마나 지정했을까요? 63만 호 지정했습니다. 1기 신도시 27만 호보다 많고요. 2기 신도시와 맞먹는 규모인데 서울과 접근성이 더 용이한 지역에 지정을 했고요. 광역교통 대책이 수립된 3기 신도시 입주는요. 확실히 부동산 시장에 큰 변화를 야기시킬 거다. 다른 전문가들 생각과 저도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야, 3기 신도시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주고 하락까지 이끌 수 있는 건 알겠는데 그때가 도대체 언제냐 이거죠. 아직 분양도 안 했죠. 자, 그러면은 3기 신도시가
본격적으로 입주가 시작되는 게 언제냐? 2025년 말부터라는 거예요. 한 4년 정도 남았죠. 자, 그러면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답답한 겁니다. 그때까지 어떻게 기다리냐 이거죠. 그런데 저는 오늘 2025년을 말하고 싶어서 이 영상을 올린 게 아닙니다. 2025년보다 2023년이 더 중요하다 말씀드린 거고, 오히려 그 시기가 부동산 시장이 더 패닉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리려고 영상을 올린 겁니다. 자, 현재 아파트 수요가 계속 늘어나는 것은 간단합니다. 왜? 집값이 상승할 거라는 기대감이 너무 크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장기적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아파트를 안 사면 바보처럼 느껴지더라. 이게 전세 시장만 그나마 좀 불안감이 없으면 다행인데, 전세 시장 불안까지 확대되다 보니까 실수요자들까지 대거 나서면서 주택 가격이 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죠. 자, 높아질 대로 높아진 집값 상승 기대감은 언제 꺾일까요? 자,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요, 꼭대기부터 떨어져야 된다. 꼭대기 강남 아파트 가격이 하락할 때 나타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강남이나 강남 상구 지역, 마용성관 같은 투기 수요가 많은 지역은 주택 가격이 어떻게 떨어질까요? 신도시 입주가 해야 이들 지역 가격이 떨어질까요? 이런 투자 수요가 많은 강남 아파트나 그 인기 지역들은요, 금리의 영향을 받는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최근에 물가 상승에 따른 금리 인상 가능성 여러 번 말씀드렸고 영상도 올려드렸습니다. 금융위기 이후의 수출 경제 호황과 물가 급등이 동시에 나타난 2010년과 굉장히 유사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은 야, 올해 기준금리 안 올릴 줄 알았는데 10월이나 11월 달에 한번 올린다 치자. 그럼 그때 바로 집값 붕괴되냐?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금리의 중요성을 말씀드리는데 정확하게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리의 연속성이 중요하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이 금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주택담보대출 금리냐 아니면 신용대출 금리냐? 아닙니다. 정기예금 금리가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2% 수준까지 올라가야 돼요. 그러려면 1.75%는 아니더라도 1.5%까지는 나와줘야 된다는 건데, 이 속도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1.5%까지 얼마 만의 시간에 달성하냐? 짧은 시간 내에 달성을 해야 된다는 건데, 지금 여러 가지를 종합해 볼 때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1.5% 기준금리 달성하는 게 당장 내후년이 될 수도 있다는 부분이죠. 자, 그리고 이런 지속적인 기준금리 인상 이후에 보통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과거 대한민국도 6개월에서 1년 뒤에 부동산 시장이 무너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식으로 기준금리 인상 이후에 투자 심리가 완전히 죽은 상황에서 서울 지역에 대규모 입주가 있다면 더욱더 하락이 가속화가 된다는 건데, 왜 2023년에 유난히 그럴 거라고 꼽았냐? 둔촌주공이 본격적으로 입주를 시작하게 됩니다. 야, 둔촌주공 분양도 안 했는데 분양은요 지연되고 있지만 입주 시기는 이미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난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단순하게 입주 물량만 많다고 부동산 가격이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금리 인상 시기에 입주 물량이 중요하다는 거죠. 독약에 가깝다는 겁니다. 자, 지금 아파트를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그동안 사지 않고 기다렸다가 거의 등 떠밀다시피 해서 5년 만에 가장 높은 가격에 산다는 불안감을 안고 사시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또는 나는 이 자금을 투자해서 지금 상승 흐름에 무엇인가 수익을 얻겠다 싶고 접근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문제는 부동산은 주식이나 코인과 다르게 내가 원할 때 매도를 할 수 없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못해도 2년 뒤에 매도를 해야 되는데 2년 뒤에 180도 달라진 상황과 만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야, 이거 내가 사다가 좀 오르고 떨어질 것 같으면 팔면 되잖아. 6월 1일부터 단기 양도 차익에 대한 양도세율이 크게 올라서 중간에 못 빠져나옵니다. 자, 왜냐면은 보유기간 1년 미만 같은 경우는 양도세율이 70%가 적용되고요. 2년 미만은 60%가 적용됩니다. 자, 그러면은 2년을 채우고 팔아야 되는데 2년 뒤에는 전혀 다른 상황, 공급적인 부분이나 금리적인 부분이 많이 변화가 됐다는 거죠. 특히 지금 같은 상황에 무주택 갭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갭 투자하시는 분들 정말로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갭 투자하는 사람들이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무엇일까요? 보유세 인상일까요? 자, 보유세 인상했다고 갭 투자가 집 파는 거 보셨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갭 투자자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무서워해야 되는 건 바로 전셋값 변화입니다. 자, 금리 인상과 입주 물량은요, 전셋값부터 추락시킨다. 여러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2018년에 동탄 역전세라는 사례, 2019년에 헬로시티발 송파 지역 역전세라는 사례 다 증빙이 된 부분이죠. 반면에 2019년 말에 강동구 지역이 입주 물량이 대규모 쏟아졌지만 그 전에 시행된 두 차례의 금리 인하로 별다른 영향 없이 입주가 잘 마무리됐습니다. 입주 물량과 금리 상황을 동시에 봐야 되는데 그것이 동시에 악재가 적용될 가능성이 큰 것이 바로 2년 뒤라는 거죠. 이상으로 쇼킹 부동산 마칩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